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까지 김혜민 PD의 휴가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생생경제를 여는 말은 P입니다. 좀 섬뜩하죠? 예전 대학생들이 출연한 인기 퀴즈 프로가 있었는데 몰래카메라가 선보였습니다. 출연자를 당황시키기 위해 나온 문제가 GNP는 국내 총생산이다. 그렇다면 세 발의 P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출연자가 당황하는 모습 참 재밌게 봤는데요. GNP뿐만 아니라 GDP, 경제 성장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올해 2.2%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외 불확실성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피를 부를 듯한 무역 갈등과 대립, 일본의 경제 꼼수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것, 가깝게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까지 났습니다. 그들의 피가 흐르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의 피가 흐를까 걱정입니다. 오늘 인하대 최용록 교수, 호서대 전가림 교수 모셔서 이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싸울 때는 한쪽이 피 흘리면 끝났죠. 이번에는 아무도 피 안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 발의 피 퀴즈의 정답은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고 수다. 네, 토론 아니고 수다입니다. 편안하게 라디오 틀어놓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에서 가장 덩치 큰 G2죠. 중국과 미국이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다 보면 내 경제, 또 우리 경제 상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 이야기가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불확실한지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오늘 편안하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최용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호서대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보호무역과 미국 주도의 굉장히 뭐랄까요, 경제적인 시비를 걸 것이다라는 것들 예고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 장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이른바 분쟁 상태 수준으로 이 경제 갈등을 일으킬 거다라는 예고가 이제 가시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요. 이 미중 관계를 사자성어로 사실 이 교수신문에서 한 해 쭉 지나고 나면 사자성어 발표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색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중 관계 정말 고래 싸움 벌어지고 있는데 사자성어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석전경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전경우. 네. 석전경우란 말 그대로 네. 돌밭을 갈고 있는 소다라는 얘기인데 이 원래 원전은 태종과 정도전의 얘기인데 네네. 원래 이 석전경우 앞에 이전투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들어본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네. 서로 그냥 골상사납도록 지금 신뢰와 명분을 다 떠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 돌로 된 밭을 갈 수밖에 없는 소와 같다.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네네. 이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단기간에 끝날 싸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돌밭을 가는 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복잡 다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잡 다단. 네. 예, 처음 시작된 그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화폐, 금융 그리고 심지어는 국방 안보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목표는 뭐고 그리고 지금 과정은 과연 결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된 복합된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긴 북한 네. 요인도 있고 이란 요인도 있고 참으로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 다단이라는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이 복잡 다단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이행시 삼행시 내주시면 시인 같은 글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사자성어 한번 보내주시면서 현 상황 난 이렇게 보고 있다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문외한이지만 한마디 드리면 저는 오히려 우생마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살려고 힘줘서 밟아도
발버둥 치면 오히려 죽을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모르듯이 살아남는다. 그 말은 가라앉아 죽고 손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마통에. 그래서 저는 좀 미중이 힘을 뺐으면 좋겠다 소처럼 예, 그런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오늘 뉴스만 보면 황당합니다. 자, 뭐 협상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당장 9월 1일부터 관세 높이겠다.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미중 관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지나치게 시장 반응에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완급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의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좀 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네. 약간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다시 또 강건하게 가는. 그래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게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맞춰서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같이 돌아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중국도 역시 똑같이 강대 강으로 지금 맞서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대방이 양보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양보가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 네, 뭐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일종의 뭐 스탠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취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보통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예측 가능성 그리고 투명성 뭐 보통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사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유용하게 작용한 그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전에 없는 어떤 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치들이 적어도 패권 갈등 속에서의 중국 견제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중국이 이제 조만간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강원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되지만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대 강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 시간 동안은 중미 관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한마디로 뭘 단언하기는 굉장히 좀 이른 시각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사실은 교수님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나쁘게 하는데 지금 지도자들 입이 불확실성을 왔다 갔다 만들어내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이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른바 좀 지도자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들이 좀 뭔가 판을 만들어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시진핑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독특한 기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은 중국의 어떤 정책 결정이 시진핑의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를 보게 되면 다양한 여론이 수렴되고 모아져가 거기서 다시 여과가 된 상태에서 시진핑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진핑이 어떠한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반응 자체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걸 보게 되면은 오사카 G20회 정상회담에서 네. 대두 구입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네. 돌아가지고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문제가 과연 시진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네.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약속을 안 지킨 것인데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과와 수렴 절차가 없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진핑의 의사결정 과정은 상당히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고 네. 반대로 트럼프의 결정 과정은 너무나 빠르다라는 겁니다. 톱다운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의 어떤 시차가 결국은 양자 간의 갈등 국면에서 상당한 변화 요인이 되고 혹은 이것이 뭐 촉진 요인도 되겠지만 혹은 반대로 완전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오늘 트럼프가 색다른 뭐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급이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 문제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며칠 전에 트럼프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중국으로부터 협상. 근데 중국 외교부에서 그런 일 들어본 적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빠른 반응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거짓말을 하거나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인데 네. 협상은 오늘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중국이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속도감에 있어가지고선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이런 속도감의 어떤 시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지금 양자 간의 하나의 괴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미중 무역 갈등의 양상을 보면 좀 격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최 교수님, 사실은 이 미국이 그간 1940년대 GATT 가트를 비롯해서 1990년대 WTO 그동안 계속 다자간 무역을 주도해 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좀 우리 이익 챙기겠다라고 나오면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트럼프 협상 전략이거나 혹은 미국의 독특한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트럼프식의 톱다운으로 봐야 됩니까? 교묘하게 두 가지가 다 겹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는 우리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네네. 말보다는 정서적인 것들이 먼저 공유돼야 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는 보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중국의 대표인 류 부총리가 미국에 가갖고 모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돌아와서 그것을 중국 정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제화가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이건 문화적인 충돌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가 이번에 와서 뭘 얘기한다 그랬더니 바로 네. 그 다음날 중국 정부는 류 총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 간단하게 들리는 거를 너무 쉽게 미국에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 또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 그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 국제 통상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 네.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네. 그 반대편에 있는 다자무역주의 내지는 개방무역주의가 항상 갈등을 구조를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다 더 다자주의가 강화되는 입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네. 첫 번째 문을 연 것이 2차 대전 직후의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네.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열리게 된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헌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문을 열고 그 많은 나라들에게 무역 흑자를 유도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나라가 무역 흑자를 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나라 달러를 원합니다. 네. 그 얘기는 곧 미국은 적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적자의 한계가 약 20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30년 걸리면 전 세계의 누적 흑자가 미국의 누적 적자로 드러나고 그걸 미국은 감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에 나가 있는 달러가 많을수록 그 달러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이자율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서 30년 전에 미국은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갖고 일본에다 그 모든 짐을 떠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모든 부채는 해결됐고 일본은 그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걸 네. 지금 미국은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30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적자의 한계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이 네. 다자 무역 중심 앞서 말씀드린 뭐 가트나 WTO부터 네. 이어져 그리고 지금 이제 메가 FTA들이 많죠. 또 네. 중국도 RCEP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네. 어떻게 보면 다자간 무역이라는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정 정도의 희생과 보상 이런 그렇죠. 프로세스가 필요한 건데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양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 정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질서가 바뀌는 시점으로 와 있다라는 시각은 이미 국제관계 네네.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네네. 도전국이 지금의 패권국에 대해서 역전 현상을 일으키고자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걸 했는데 이제는 네네. 그런 전쟁보다는 이제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지금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결국은 세계 1위를 향해서 가고 그렇죠. 1위는 그것을 방어를 못
못할 때 바로 2위로 내려앉는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아마 패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가진 힘을 바로 그런 곳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상으로 미국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중국이 가진 어떤 조건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120개월이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계속 구가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속칭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벨트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어서 네.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번영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정치적인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양자간을 다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과거에 유지해왔던 자유주의적인 시각은 버려야 된다는 네. 결론에 이를 거고 과거의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대상이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제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패권이 경제 무역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같지만 더 나가게 되면 아마 체제 아니면 가치관 이런 이데올로기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폭스 라디오에 트럼프가 29일 현지 시각 29일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25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트럼프, 시진핑 둘 다 톤다운해서 빨리 협상하고 해결 바라라고 하고 있고 여러 매체들이 이런 것들이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질 거다. 우린 또 부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를 협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종의 전략이나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단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네. 상당히 옳은 판단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경제 성적표를 본다면 정확하게 1년 전에 작년 네. 7월부터 8월 사이에 우리가 이제 500억 달러로 시작해서 이 전쟁이 불붙었지 않습니까? 네. 1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본다면 최근 2분기, 올해 2분기에 있어서 6월 달까지 성적으로 봐선 중국은 4년 만에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나 되는 네.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관세 수입을 가져와서 네. 또한 또 많은 외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유턴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 성장이 양호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이걸 놓칠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도 역시 지금 정반대로 중국은 27년 만에 네. 가장 낮은 성적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단기적인 현상이고 이제 25년 전에 프라자 합의하고 좀 전혀 다른 전개가 뭐냐 하면 지금 네. 전 세계는 서로 상호 간의 협력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물건도 남의 도움 없이는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글로벌 공급 체인 속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누른다 하더라도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미국 기업이 가면 그렇죠.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게 사실 한일 관계를 보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일본에서 피해보는 기업들, 지금 일본 기업들도 수출이 지연될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분업 질서가 이제 뗄래야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지금 저희가 경제적인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단판 짓고 협상이 되고 지금 10% 그리고 연말까지 또 5% 추가 올리기로 한 이 결정 합의가 되고 좀 불을 끄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바로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내일 가서 다시 뒤집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7월 달에 우리가 미중이 모여서 보다 본격적인 얘기를 했고 네. 그것이 지금 D-Day가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부를 이제 진검승부가 다음 달에 이루어질 텐데 네네. 제가 보기에 그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건 아니고 네. 당분간은 아마 오늘 나왔던 거는 내일 모레 가서 약간의 유예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9월 중에 있을 회담에서 이게 없는 걸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유예하자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서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 유예는 시진핑이 아마 제가 보기에 국경일이 10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월 1일. 굉장히 중국적으로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갖습니다. 그래서 건국 70주년 이 행사까지는 중국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이 그대로 관세율이 올라서 9월 1일부터 올라서 당분간은 그대로 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복잡 다단. 사실 이 문제는 정치, 외교, 군사까지 껴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좀 해결하실 말이 있을까요? 지금 회담과 관세 인상이 어떻게 새로운 변화 국면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9월 1일과 12월 15일 각각 10%와 5%의 관세 인상을 지금 공언한 게 바로 미국입니다. 네. 거기에 맞대응해 가지고서 중국도 같은 날짜에 또 관세 인상을 하겠다,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선제 공격은 중국으로부터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방어 그리고 쫓아가는 그런 추세적인 입장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협상이 진행 과정 속에서 관세 인상을 한 발짝 물러난다라는 거는 이미 큰 의미가 없고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협상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일이 있는데 9월 달하고 12월 달은 미국으로 보면은 그나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시기가 없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선물 사는 것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바로 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요. 9월 1일 날 관세를 하게 되면 10월 1일 날 건국 70주년에 대행사에 재를 뿌리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12월 달 되면 중국 사람들은 벌써 1월 달 신년을 준비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여기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콩에 대한 관세 부분입니다. 네. 중국 사람은 두 가지가 없으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돼지고기고 하나가 식용유입니다. 네. 모든 중국 음식은 식용유에 튀기거나 그렇죠. 지져서 맞아요. 나오는데 네. 또 대부분 재료는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바로 어저께 중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지금 중국은 매일같이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서로 저가에 구입하려고 시장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저께 목격을 했거든요. TV에서. 바로 이러한 것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받는 충격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받는 충격이 더 앞서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더 체감적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압박이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유예를 하거나 좀 완화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미국의 공세적인 태도는 선제적으로 나올 개연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9월 1일부터 예고된 품목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 92조 원어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적으로 보면 훨씬 중국이 불리하다라는 얘기 지금 정가린 교수님이 여러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취자 4474님께서요. 사자성어 보내주셨는데 누란 지세입니다. 알을 포개도 불안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관세라는 표면적인 것들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대립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질서 그 안에 복잡 다단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들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홍콩이 지금 연일 관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범죄 인도 협정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 그 뒷배경도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중국의 간섭 문제가 있는데 그 조슈아 웡이라고 우산시의 상징적인 인물이 구속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홍콩 접경으로는 장갑차 사진들이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물론 이제 양안 문제, 대만과의 네. 문제도 있고 대만에 수출한 F-16V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단지 어떤 무역 질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또 다른 양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잡 다다다다는 표현 속에 이 전쟁이 단순하게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금융 그리고 가치관, 이데올로기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 민주 그리고 인권, 자유, 시장경제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것을 가장 아시아에서 먼저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아주 확장일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발현한 곳이 바로 홍콩이거든요. 그런데 네. 홍콩이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국과 중국의 협상 속에서 50년 동안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하나는 고도의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일국 양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적어도 50년 동안의 어떤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평등 민주 그리고 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이 보는 홍콩의 문제하고 홍콩 사람들이 보는 이 홍콩 문제는 시각이 완전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50년 동안 완전히 중국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조바심 있게 지금 홍콩을 개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범인 인도법
합에 관한 내용은 단순 그 부분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 간에 홍콩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국제화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국 양제의 효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일국 양제는 이미 실패했다. 이것이 홍콩으로부터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홍콩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결국 자본주의와 인권, 민주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갈구하는 서방 선진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문제라는 것은 마치 도화선이 있는데 불꽃이 앞에서 계속 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붙을 것 같긴 한데 잘 해결이 되면은 불이 안 붙는 거고 잘못 해결이 되면은 과거에 89년 6월 4일 날 있었던 천안문 사태의 어떤 데자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서방 세계의 봉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서부터 93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거든요. 근데 남승 강화를 통해 가지고선 서방 세력들이 봉쇄 정책을 좀 이완하면서 결국은 중국도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홍콩 관리는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무력을 통한 어떤 진압, 이거 상당한 부담, 지금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담, 이거를 과연 중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 시진핑은 견뎌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두 개의 1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이 21년에 있고요. 그리고 건국 100년이 49년에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 목표한 것이 중화의 몽,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홍콩에서 전할 일을 하고 있는데 위대한 중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원만한 타결책을 찾을 텐데 시한의 한계점은 10월 1일 국경일 70주년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미중 무역 갈등,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다양한 양상을 두 전문가 교수님들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풀어야 될 숙제가 훨씬 많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 홍콩 문제가 또 하나 엮여 있는 게 우리가 홍콩으로 꽤 많은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홍콩 문제가 우리 경제 또 이 한미일 동북아의 어떤 무역 질서와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홍콩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다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한국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가고 있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4마리의 용,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일본을 대체하는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앞에 지금 기회로 올 수도 있고 도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실리를 강조하고 어떻게 이런 난국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도 똑같은 지금 명분을 가지고 싸워서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제 이 기회로 활용할 수 없는 거지 너무 제가 보기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막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제야말로 한국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홍콩을 대신해서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다시 플라자 합의의 그런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남들은 변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은 똑같이 지금 이 잘못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가 코너명인데요.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도 좀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가고요. 1부 마치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두 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영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가림 홍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자, 미중 고래 싸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들 이렇게 싸우나?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이런 말들, 그 의미가 뭔가, 배경이 뭔가 쭉 얘기를 했고요. 홍콩 얘기까지 왔었습니다. 홍콩 문제 사실 굉장히 중국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는 얘기 정가림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고,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또 홍콩이 우리 경제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과거 플라자 합의라는 또 사례를 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최 교수님이 정리해 준 얘기까지 했고요.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중국은
미국, 홍콩, 대만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F-16V 최신의 전투기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경제 얘기로 서로 멱살 잡고 있는데 한쪽 손으로 뒤로는 이 군사적인 부분으로 툭툭 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신 정찰기를 보란듯이 이 대만과 중국 영해 사이로 날려보내고 지금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뒷배경에 반드시 경제가 있는데 먼저 대만 문제는 교수님께서 중국 전문가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대만의 속칭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바다로 나가려면 태평양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조금 동쪽으로 더 가면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필리핀이 있고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들은 모두 미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일정한 긴장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다소는 좀 긴장하고 그것도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바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무기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와도 무기를 팔지 않는데 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소위 대만 카드를 갖다 쓰는 겁니다.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통일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국가체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백년 속에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 어려운 거니까요. 그게 중국인데 지금 이 대만을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아주 첨단의 무기만 갖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는 속칭 미국이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의 하나의 히든 카드. 그리고 이 카드가 때로는 비수의 역할도 혹은 때로는 마치 무슨 마사지 기계와 같이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역할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는 이 측면을 아주 10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에 대만의 차잉원 총통한테 전화를 걸질 않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무기 판매를 하지 않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걸 난 인정한다. 이런 표현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온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 대만의 금문도에 이 지하의 어마어마한 또 병력과 함께 참 중국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미국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경제 질서도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대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 대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만 자체의 문제입니다. 대만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중국하고 협력 속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지금 프리징 되면서 대만 경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경제 자체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중국 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 이쪽을 지금 같이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상당 부분이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만도 중국 정부가 아마 제가 보기엔 10월 이후에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다면 중국 쪽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국과 같이 중국에 좀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결돼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역시 대만도 중국과 협력이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권역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이 아시아 또 동북아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봤을 때는 중국 편에 좀 서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 사실은 대만은 또 일본 모델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는데 이 얘기들을 하면서 어디로 방향이 향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분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사드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문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 미중 간의 갈등에 우리한테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거나 또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최 교수님. 예, 우리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보기에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무역 대표 USTR의 대표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할 때 미국 측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플라자 합의를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이 고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도 유화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서 적절한 선에서 봉합이 될 역할을 바로 이 USTR이 갖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역시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10월 1일 아까 말씀드린 70주년 건국절만 지나간다면 상당히 많이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홍콩과의 갈등이나 대만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라는 걸 중국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일단 트럼프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약간의 유화적인 정책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중국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유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이건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은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시간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협상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 아시아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완화된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중국 정부도 상당한 양보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은 완전히 샌드위치로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좀 더 정치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측 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각에서 이런 미싱 링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 예를 들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수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그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승패가 없는 싸움이다. 결국은 협상할 수 있고 협상의 결론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전망 속에서 또 우리도 수출의 이익을 좀 모색하자였고 시간이 없어서 정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도 안보 경제 지금 이 미중 관계에 끼어 있거든요. 해법까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패권 국가들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결법 혹은 출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민첩한 동작과 다양한 경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요즘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 한중 간의 관계가 과거에 혹은 기대치 이상의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적어도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가 기민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국면이 좀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됩니다. 새우등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래 싸움 장소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 고래를 만나든 두 고래를 만나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라는 것은 사실 유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를 지렛대로 쓰던 또 중국도 한국과의 무역이나 경제관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좀 먼저 찾는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영원한 적도 완전한 승패도 없다라는 오늘 교수님 얘기 무역 통상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프로그램 내내 얘기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 부족하네요. 제가 이번 주까지만 대타 방송이고요. 다음 주에 또 원래 진행자가 오셔서도 이 주제에 두 분 모셔서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최홍록 교수님 그리고 호서대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